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과 호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은 경기 시흥과 안산, 충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후보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도 말실수가 총선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말실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4.15 총선 격전지,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 대권 주자들의 대결이 성사돼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를 살펴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재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여야의 유세 경쟁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세 지역인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틀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데요. 신공항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호남 지역도 방문해서 제1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벨트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부산을 찾아 지하철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부산은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위원장은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부산의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이 충돌해온 최대 현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혀야만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표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해선 사전투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이어 공동공약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시민당은 농어업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골자로 한 농어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접전 지역이 많은 경기와 충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진보세가 강한 경기 남부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충남 지역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실업과 폐업만 만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다가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야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정할 거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 코로나가 물밀듯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긴급명령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가 겹쳐 과거 어느 때보다 총선을 맞는 여당의 상황이 나쁘다며 통합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에 이어 자신의 출마지인 종로에 집중했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당인 미래통합당의 경기 고양갑, 서울 은평갑 후보를 지원하는 한몸 유세를 펼쳤습니다. 황 대표, 김 위원장, 박 위원장은 자신을 에마, 돈키호테, 시종에 비유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 사무총장은 어제 김 위원장을 황교안 에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데리고 대통령 탄핵의 풍차를 향해 창을 뽑은 돈키호테에 비유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민생당은 오늘 전북 지역 유세에 앞서 국회에서 재난극복수당 수영축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안은 부족하다며
1인 기준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포퓰리즘은 그러나 그 뒤에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당장 사람 살리고 우선 당장 문 닫게 생긴 자영업자들 살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를 요구하며 부산, 울산, 창원에서 잇단 순회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늘 충남 금산에서 대전 동구까지 달린 안철수 대표는 양당이 하급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는 미니 대선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대결로 주목되는 곳인데요. 양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곳으로 대선 도전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 황교안의 빅매치가 성사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역대 전적으로 봐선 종로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대와 17, 18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고 19대와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며 희망을 전하는 데 주력합니다. 마이크 앞에서도 민심을 다독여보겠다는 차분한 음성이 돋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전쟁 모두를 머지않아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반전을 노립니다.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조국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라고 강조합니다.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그리로 만들어 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뚜렷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여당의 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고 좀 더 걷기 쉽고 좀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꼼꼼히 챙겨서 고칠 것 있으면 남김없이 고쳐드리겠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종로가 이번엔 바꿔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북 횡단선을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도록 교통 편익이 정진되도록.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론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종로의 표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세를 굳힐지 황교안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이제 결전의 날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봅니다. 4년 만에 서력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에 맞서 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3선을 노리고 있는데 정의당 엄재철 후보가 뒤쫓는 양상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은 집권 여당의 힘을 내세우는 민주당 허영 후보와 3선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는 통합당 김진태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일하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준비된 후보를 반드시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그동안 내리 3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정말 3선의 힘이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도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정도와 원칙을 걷는 정당이 꼭 있어야 되고 이번엔 좀 바꿔보자는 요구가 많아요. 원래 이 지역은 춘천시 단일 선거구였다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로 분할됐습니다. 하지만 갑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가 이름에만 포함될 뿐 실제 선거구는 춘천 지역입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부급을 비롯한 북단에 있는 6개 읍면동이 철원, 화천, 양구 지역과 합쳐져 을 선거구가 됐고
나머지 19개 읍면동이 갑선거구 전부입니다. 을로 넘어간 6개 읍면동을 기반으로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후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2배 정도 험지가 된, 자체적으로 험지가 된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허 후보는 현역인 김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 분할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춘천시만 떼내는 별도 선거구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에는 반드시 춘천 자체 분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 허 후보는 미군 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국가 호수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김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제2혁신도시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엄 후보는 지역 특성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유망 벤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의 불편이 큰 시내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해 허 후보와 엄 후보는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노선 원상복귀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번엔 전북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와 또 20대 국회의원까지 전주에서만 4번 당선된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전주병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의 선 후배가 맞붙는 전북 전주병 지역구.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989표 근소한 차이로 김성주 후보에 승리했는데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19대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후보는 설욕을 다짐했고, 5선에 도전하는 정 후보는 당대표와 장관 등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정치력을 내세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역시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제 구도심 좀 살려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되는 바람입니다. 정동영 후보는 현역 4선 의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전주시 발전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전주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정동영을 큰 모습으로 부려먹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는 국제금융도시 전주 완성을 1호 공약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30여 개의 국내 금융기관들을 유치해 전국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전주로 불러 모으고 금융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켜서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를 전주에 만들겠습니다. 정 후보는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전주시청 이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청을 이전하면 낙후된 동네에 인구가 유입돼 상권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후, 금암, 진북, 호성, 우화동 지역인데요. 여기에 전주시청 신청사를 옮기자, 또 아니면은 저 북부 지역에는 여의지구로 옮기자 하는 것이 제 대표 공약이고 반드시 다음 임기 중에 시청 청사 이전 해내겠습니다. 전북 전주병 지역구는 민주당 김성주,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최복희 후보가 출마했고,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의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4.15 총선 정말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렇죠. 일주일 남았는데 조사에 따라서는 일주일 남기고 막판에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겠다, 절반 가까이가 그런 응답한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막판에 그렇죠. 기세를 또 올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여야 모두 막판에 말조심, 실언 정말 중요한 변수죠. 네, 많이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실언 한마디로 정말 선거 판세가 좌우될 수도 있죠.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지도부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통합당의 황교안, 또 김종일 총괄선대본부장을 에마 또 돈키호테로 비유를 했죠. 네. 결국 통합당이 오늘 윤 본부장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부산이 초라하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김수정 기자에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또 막말 논란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1일 1막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1일 1막말이요? 네, 이번엔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후보인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이 차 후보가 지난 6일 녹화된 지역방송사 총선 후보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인데요.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이라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었는데요. 네. 이때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기사를 차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언급한 겁니다. 기사를 언급한 겁니까? 네, 기사를 이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차 후보는 지난해에도 이 세월호와 관련된 막말로 당원권이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을 향해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당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래통합당은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어제 또 이제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 제명 결정은 알려지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 윤리위에서 공식 결정이 났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대호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김 후보는 지난 6일 선대위 회의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다고 말해서 세대 비하 논란을 일으켰죠. 이후 당 차원의 경고를 받고 사과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7일에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윤리위 징계 결과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내일 오전에 이 현안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앞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인데 그렇죠. 김대호 후보의 연연 실수가 또 다른 후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실상 제명 의사를 밝힌 건데요. 따라서 김 후보에 대한 제명 의결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대호 후보가 윤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가 재심 청구를 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심히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심 청구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윤리위와 최고위를 향해선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후보가 당에서 제명될 경우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되고요.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통합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측에선 관악갑 선거구에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는 것이죠. 무공천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제1야당이 무공천하게 되면은 당연히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 현역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김성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악갑은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무소속 김성식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해온 김성식 후보는 이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합류가 예상됐었는데 바른미래당 실패의 책임을 지고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면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당 후보 출마가 무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합당 안팎에서는 김성식 후보로 사실상 야권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 기반이 일부 그러니까 중복이 됐군요, 서로. 그렇죠. 그리고 현역이니까요. 이 관건은 통합당을 지지했던 보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아하니 통합당에서는 말실수가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통합당이 해당 지역구 선거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김 후보를 제명한 것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수도권 판세를 의식한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통합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노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총선 과거 선거에서도 이렇게 실언 또는 막말 이게 또 뭐 문제가 됐었죠? 네, 정치인들의 막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죠. 막말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쳤던 역대 총선들이 많았습니다. 예. 최근을 좀 살펴보면요. 이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가 이 여성과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이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주요의 막말 주자가 바뀝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막말이 난무했었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당시 김무성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김 대표는 전북에서 배알도 없느냐 이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과반이 무너지면서 총선 참패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진영 가릴 것 없이 계속되는 막말 논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여야가 남은 선거 기간 더욱 입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과거 사례를 지켜보기도 했지만 21대 총선만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선거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 여기에 민주당은 비례정당 간의 적통 경쟁까지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호남에서는 민주당 마케팅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남에서 일부 민생당 또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마케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광주를 찾은 이해찬 대표, 탈당한 사람들이 선거 후에 다시 복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잘못된 정치 문화, 정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당 저당 옮겨다니면서 필요한 소리를 했었는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광주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 김경진 후보, 선거가 끝난 후에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 오늘 냈고요.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복당 불가를 거듭 천명한 건데요. 이 김경진, 천정배 후보뿐만 아니라 앞서서 민생당의 김동철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찍은 사진에 벽보를 내걸기도 했었죠. 이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세가 낳은 우픈 상황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표의 이러한 확고한 복당 불허 결정, 과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바뀔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홍혜진 기자 얘기한 대로 정말 그대로 갈지 또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내거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혜진, 김세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오는 10일과 11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15일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선거 당일인 15일까지 21대 총선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총선 후보 지지 유세 동영상에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을 사직한 후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 교수는 과거 자신과 인연이 있던 전직 해군참모총장 2사람을 소개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과의사 이국종입니다. 최영희 제독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황교안 총장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아주신다면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응원 발언에 앞서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는 2011년 발생한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이 교수 자신을 포함한 의료진을 현지에 급파해 장병들과 석혜균 선장을 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고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평생 대한민국 바다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며 황 총장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랜 인연이 있는 두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 영상을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숱한 영입 제안을 거절해온 이국종 교수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교수가 응원한 두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로 각각 나뉘어 특정 정당보다는 인물을 우선하는 소신과 함께 균형 있는 응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의 핵심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 황교안 대표를 에마,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종으로 비유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통합당은 윤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고 윤 사무총장은 무고죄로 맞고소의 뜻을 밝히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간의 고소전이 펼쳐졌습니다. 미통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에 황 대표와 김 위원장, 박 위원장은 윤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는데요. 통합당은 윤 총장은 선대본부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준 이하 발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윤 총장에 대한 단죄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준 이하의 철학 감성으로 왜곡 비하한 윤 총장의 수준이야말로 민주당의 돈키호테급 정치 품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에 민주당도 즉각 반발했는데요. 당 관계자는 비유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고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윤 사무총장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전날 SNS에 막말과 해악, 풍자 등 문학적인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며 에마에 비유된 황 대표가 불쾌했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불쾌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시종은 그래도 순박한 맛이 있는 캐릭터라고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표심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막말 논쟁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미래통합당은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 김대우 후보를 제명했습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조치라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인대위에서 노인 편하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 발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되거나 대체로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하게 장애인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뜻이었다며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서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먼저 녹화를 하고 며칠 뒤에 송출하는 선거방송의 취지가 먼저 나간 보도에 의해서 오도됐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중앙선관위와 당이 엄중 항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당이 제명 결정을 번복해주길 바란다. 관악구가 국회의원 후보로 끝까지 남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 윤리위가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지금 김대우 후보는 과연 통합당 후보로 완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이거 좀 짚어보고 지나가죠. 긴급 재난지원금. 초기 거론됐을 때는 정당에 따라서 또는 여야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계급적인 계층적인 차별 없이 전부 다 지원해야 된다. 다만 지금 재원 마련 방법이라든가 규모의 차이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처음 얘기됐을 때만 해도 통합당 입장에서 반대를 했었죠. 현금용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정부가 어쨌든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70% 하위 70% 이하에 있는 분들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니 총선에 악영향이 될 것을 우려해서 통합당도 이제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한 거죠. 1인당 5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된 4인 가구 때문에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여야 모두 다 더 강하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따지게 되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부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 보기엔 남은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지원금 하는 데 있어서요. 결국에는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문제 같아요. 그 자금을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선거 전과 후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전에는 표 때문에 무조건 다 주자, 5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거 후에는 우리 국가재정 따져보니까 추경 더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70%만 주자라고 정부나 여당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너무 한가한 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 신문에서 봤잖아요. 구로 콜센터 직원. 3월 9일 날 확진 판정이 돼서 남편은 또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고 그런 분들은 지금 2달째 벌이가 없어요. 그런 분들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빨리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죠. 그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추경 처리한다고 해도 5월 중순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석 달, 넉 달 동안 벌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정말 빨리 시급하게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런 걱정도 있지만 그건 나중 걱정할 일이고 일단 먼저 집행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는군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주는 건 저는 아직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분한테 좀 더 많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으면은 지난 정부가 3년 동안 그런 기준과 원칙을 안 세워놓고 뭐 했냐. 저는 정부의 무능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당이 1인당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나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대위에 참여해서 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하고 인연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따지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따지지 않았는데 지금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19명한테만 갔는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시라고요. 바른미래당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인연이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된 행동은
책임은 지지 않고 나중에 결실만 따먹겠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장성철 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네.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개파로 이제 통합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정 부분 의회에 진출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뭐 정치적인 의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뭐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 저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에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보는 순간 이게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거 자체가 포퓰리즘이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만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로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일정 부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그것이 우리 경제 여러 가지 뭐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책임 공방으로 가요. 누가 그럼 그때 또 딴 얘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되 그런 점을 좀 짚어주는 것도 전혀 무용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네, 보시는 그렇게 그런 볼 수 있을 것 입장이군요. 같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 너무 또 오래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느슨해지기도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 부분 때 잘해야 된다 해서 지금 자가 격리자들 이탈도 나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때는 전자 팔찌라고 불렀는 손목 밴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왜냐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권 침해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정말 됩니다. 이게 저도 이게 확정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네.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인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된다고 보고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홍콩의 그 형태를 보면 그 저희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입장하고 그렇죠. 날 때 그 밴드를 찾는 놀이공원, 것처럼 돼 있어요. 스키장 이런 데. 예, 맞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니까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 전자 팔찌 뭐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건 범죄인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름도 어제부터는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손목 밴드 이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할 거냐. 근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고 하게 되면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안 할 경우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회의할 때도 행안부, 복지부 다 모였는데 보건복지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이게 결정 짓기가 왜냐하면 지금 많으면 앞으로 9만 명까지도 이게 자가격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모두의 어떤 그 불만을 다 커버하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상 안 돼요. 이건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 성폭력 문제, 그다음에 살인 문제.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검사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야지 전자 발찌를 착용시킬 수가 있어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발찌는 그렇고요. 이게 발찌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뭐 행안부가 보건복지부가 이거 채웁시다라고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확진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우자라고 하는 건데 동의 안 하면 못 채워요. 그러니까 뭐 인권 문제다, 이거 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상 안 됩니다. 이건 사회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네, 이제 총선 얘기해 보죠. 지금 총선 여야가 지금 딱 오늘 일주일 남은 거 아닙니까? 막판에 지금 집중적으로 기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보니까 통합당에서 현재 지금 여당에서 조국 살리기 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 해도 지금 급할 때인데 하면서 이것을 살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지난 8월 이후에 조국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한 그 상징이 돼버렸어요.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일으켰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선거 이슈를 뒤덮는 이 상황에서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 전 세계가 더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경제 이슈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조국 사태를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다.
결국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조국을 살릴 것이다라고 할 건데 이것은 열린민주당이 먼저 꺼냈어요. 최근에 전 쟁점이 될 소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끝나기만 해봐라.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제1호 수사 대상이다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결국에는 당신들은 조국 살리려고 지금 선거를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은 유권자들에게 조금 먹혀들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에 좀 통합당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에 먹힐 수 있는 사람, 물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를 향해서 예컨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 프레임을 다시 끌어들이는 게 통합당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진영 논리로 만약에 이렇게 양진영으로 여야가 거대 양당이 표를 완전히 분산시키는 상황이라면 이게 제한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을 완전히 긋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끌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장세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열린민주당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연관이 없는 당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잖아요. 자꾸.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프레임 자체를 자꾸 선을 그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통합당은 이걸 끌어와서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럴 의도도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통합당에 대해서 더불어시민당은 이 와중에 조국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열린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민주당을 지금 장승철 소장도 그렇게 공격을 하시잖아요.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조국 프레임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연합돼 버리면 같이 공격을 받아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거는 다른 당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린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조국 사태 때 어쨌든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긍정적인이나 옹호적인 어떤 얘기나 발언을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열린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도 일정 부분 또 더불어시민당에 더 많이 끌어올리는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 그것만이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장 소장은 공격한 겁니까? 분석한 겁니까? 분석이죠. 제가 뭐 평론가인데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이슈는 거기에 발을 안 담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현명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안철수 대표 그 라임 사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는 역대급 금융 사기 사건이다. 뭔가 조금 뭐 그런 거 좀 알고 있어서 나온 말일까요? 뭘까요? 뭐 제가 이제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해. 제가 그냥 판단. 비중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 발언을 이렇게 할 정도면 어떤 걸까 해서요. 저는 뭐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론의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언론사와 또 검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슈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사실 그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해서 본인한테 표를 많이 가져와야 돼요.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물론 이 지지율이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원래 목표로 했던 20%를 본인은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20%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마라톤 많이 뛰면 마일리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일리지가 별로 안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의 정체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 좀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 여당에 실망하게 만드는 유권자를 만들어내고 중도층을 일정 부분 끌어와서 국민의당에 유리한 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보다는 세간에 있어진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물론 이거는 정말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총선에서는 이런 이슈 조그만 거라도 자꾸 이용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판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투적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는 장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어차피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상한
그리고 나쁜 그러한 일들은 정황은 있어요.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라든지 다른 어떤 금융계 인사가 개입돼라든지 또한 유시민이라는 분이 개입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이게 모든 법과 규정이 사람에 따라서 좀 잣대가 달라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알 권리 공개 요청했던 부분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작년 12월 1일 날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검사랑 언론이랑 만나지 말아라, 사건 브리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포토라인 세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인권을 보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법과 규정의 잣대가 달라진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들이 좀 능력이 되면 선거 후에 개정안을 내서 이 부분은 바꿔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장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만 덧붙이 언론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과 접촉하라는 얘기였고요. 기자를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를 접촉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됐던 모 언론사 기자와 검사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분 이분의 녹취가 결국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검사 본인에 대한 확인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언론사 기자가 검사를 이용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물론 그 한 언론사의 한 사람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가 검찰과 연관돼서 어떤 그 사건을 만들어내고 조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교수님께서 접근했던 기자가 어떤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한 언론사가 또 다른 음모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조심하는 같아요. 문제가 아니라 녹취록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녹취록의 내용에는 뭐 거짓말이라도 되니까 일단 얘기하라는 식의 말투가 있어요. 그 안에 녹취록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언론사 기자가 검사를 이용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언론 윤리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럼요. 그건데 이제 그러한 녹취록을 하도록 혹시 다른 언론사 측에서 사주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선거를 앞두고 또 여야가 일제히 설화에 휘말렸는데요. 먼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을 돈키호테 비유를 했고 또 황교안 대표는 에마, 박형준 위원장은 시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소장님. 지금 정치권이 막말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다 이제 사람을 동물의 말에 맛있는 기라고 봅니까? 막말이라고 보십니까? 막말이죠. 저 말 들으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지고. 그거는 막말이고요. 비유를 하려도 좀 멋있게 해야지. 지금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멋있게 비유해가지고 좀 득점하려고 하는데 비유하다 보면 사고 나요. 여태까지 막말 해가지고 논란된 거 보세요. 다 비유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고소까지 했는데 명예훼손 경계선에 있다고 보세요? 아유, 그 원장님을 지금 MI 비유하면은 원장님 고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물론 윤호중 사무총장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을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윤호중 총장은 맞고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죠.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이런 표현 자체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게 막말수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평가의 방법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는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상대방을 정말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는 이제 상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비유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막말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막말, 거친 말, 실언 관련 지금 파문은 통합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대호 후보에 이어서 오늘 또 차명진 후보까지 당에서 제명 조치를 지금 한 상황인데요.
이것 좀 어떻게 저는 보겠습니까? 김대호 후보도 정말 큰 문제지만 그런 발언,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장애인으로 비유한 건 정말 잘못되고 그것도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본인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부적절. 그리고 본인이 30, 40대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이미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한번. 그럼 다음 발언할 때는 정말 조심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또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차명진 지금 후보의 발언은 이거보다 저는 몇 배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단어를 그것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식 토론회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다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말 자체가. 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그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역풍이 들어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이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본인도 사과하고 나중에 물론 입장 또 바꿨습니다만 당 지도부까지 사과했었어요. 그 말 때문에 찜쪄 먹고 뭐 이런 말들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해서 제 입으로도 옮길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상당히 제명이 이미 등록한 후보를 제명을 통해서 이제 무효화시켜 버리는 굉장히 강한 처방인데 네. 처방만큼은 이렇게 뭔가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보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 이렇게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명성이 추락하게 되면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노력보다 2배 이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명을 한 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제명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일파만파 엄청나게 커져 나갈 것이고요. 다만 제명한 것 자체로 선을 긋긴 했지만 이 발언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당 지도부나 선관위에 사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문제를 계속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월호는 성역이에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저도 막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요. 그 침몰하는 배 안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막 부모한테 문자 보내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분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받더라도 이것은 꺼내서는 안 될 우리들의 깊은 상처잖아요. 이것은 차명진 후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저분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본인이 30, 40대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폄하 발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반성을 하질 않아요. 그냥 해명을 해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노인을 공경하자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고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제명한 것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유증이라든가 처리 이후의 효과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상처를 꿰매도 흔적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민주당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부산은 너무 초라해요라고 하면서 부산 폄하 발언을 했는데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를 에마로 비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지금 오히려 고소를 해요. 본인들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왜 그걸 항변을 하냐고요. 국민들은 이런 거에 분노하는 겁니다. 후속 조치는 지금 뭐 통합당이 좀 잘했다라고 보는. 그럼요. 깨끗하게 사과하고 뭐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한 것은 훨씬 잘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사자인 후보 못지않게 후보 가족의 유세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최 교수님은 가장 눈에 띄는 지원 유세 어떤 거였습니까? 뭐 저는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예요. 두 분이 지역구에서 각각 가족들을 같이 대동을 했어요.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와서 시인, 예, 맞습니다. 그분과의 러브 스토리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강은흠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편이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도우면서 했던 그 러브 스토리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었고 오세훈 후보는 딸이 또 연예계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함께 응원해주고 이것도 참 보기 좋았고 또 눈에 띄는 분이 최재성
후보의 아들이 노래하는 가수예요. 네. 이분이 또 나와서 직접 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죠. 보면 정말 가족 모두가 동원이 돼서 선거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네. 저렇게 함께 행복한 모습,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소장님. 저는 막 이렇게 눈물겨워요. 그 가족들이 특히 심은하 배우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도 현장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랬죠, 그동안에는. 네, 그냥 2016년도에는요 개표 방송 때 잠깐 실내에 앉았다가 한 10분의 자리를 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되게 급하다는 생각인데 이것들은요 지역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고 호기심, 그다음에 그것이 인지도 상승과 그다음에 지지도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뭐 죄송하지만 심은하 보러 갈래, 강아랑 앵커 보러 갈래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저는 심은하 배우를 보러 가겠어요. 배신하시네요. 네, 아니 그렇게 강아랑 앵커는 이제 다르신데요. 수요일 날 이제 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명히 지역에서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눈길을 끌 수 있으면 뭐든지 후보들은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나와서 유세에 참여하는 가족들 대단하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선거 날이 되겠네요. 네. 선거 당일날 개표 방송하는데 저희가 같이 와서 또 그때 뵙기로 하고요.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만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성철 소장은 예측의 그 정확도, 적중도는 떨어지기 그러면요 10초 이내로 큰 덩어리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저는 145개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저는 반대로 145는 아닌가 130개 이상으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일주일 이 자리에서 딱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는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상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내려가서 다소 춥겠는데요. 기온은 주말부터 오르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